사용하는 세계의 도시 계획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가속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수소에 대한 투자 경쟁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의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수소 연료로 생산하는 에너지와 화석 연료로 생산하는 에너지 비용은 약 4배의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정도는 가장 값싼 석탄이 발전원료로 이용될 것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회로서의 전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생산 비용만 나타난 것이고 운송, 저장 등의 인프라 구축까지 실현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지난 20일 우드 맥킨지가 한국 2050년까지 수소 사회 실현 가능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수소의 현지 생산 비용이 2030년에는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의 수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의 수소 시장은 현재 세계 5위 수준으로 올해 수소 수요가 44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요의 86%가량이 정유 공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정유산업의 탈황화 전략으로 수소의 주요 적용 분야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유 공장에서는 대기질 문제로 인해 가솔린과 디젤에서 황과 다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소를 사용한다. 수소 공급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현지에서 직접 생산되며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이외에도 난방 및 모빌리티 분야에 수소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생산량을 현재 2,000대 미만에서 2022년까지 81만 대, 2040년까지 620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수소의 수입은 물론 국내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알렉스 휘트워스 리서치 디렉터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속도가 느리지만 비용이 감소되고 그린 뉴딜 정책 또한 추진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30년까지 460억 달러 이상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되면서 풍력과 태양광의 전력 비중이 13%로 4배 증가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및 다른 재생에너지 비중이 6%를 차지하면서 목표한 20%에 근접한 19%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스 휘트워스는 2030년에는 새로운 발전용 태양광 및 육상 풍력은 석탄 화력보다 비용이 20% 더 낮아지고 해상 풍력 및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모두 가스 화력보다 저렴해질 것이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용은 한국이 최종 사용자의 전력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화석연료를 청정 전력으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에만 수소 관련 프로젝트가 500%나 증가했는데 앞으로 설비 생산 산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향상 등으로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 비용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소 시장에서 한국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주도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수소 생산 가격은 킬로그램당 2달러에서 10달러의 박스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수소 최대 생산국인 호주의 단가인 킬로그램당 3.5달러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수소 생산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에서는 정유와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수요가 늘게 되는데 현재 세계 5위의 수소 시장인 한국은 올해 수소 수요로 444만 톤을 공급했습니다. 국내 수소 시장이 확대하면서 2030년에 수소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까지는 국내 생산분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2030년에는 호주에서의 친환경 수소 수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수소 수출입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현장에서 양국 기업들이 수소 수출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서의 목표는 수소 자동차 및 수소연료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화석에너지 자원 국가에서 친환경 수소 생산국으로의 전환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2022년까지 수소 전기를 사용하는 세계의 도시 계획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가속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에 대한 투자 경쟁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차의 판매 관련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를 전력 부분에서 연료전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현재는 상대적으로 고가지만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종합연구기관인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와 세계 4위의 철광석 생산업체 포테스큐와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혁신적 수소 생산 기술, 제품 공동 개발과 수소 공급 인프라 신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등 공급 인프라 관련 혁신 기술을 상용화해서 수소 공급 비용을 낮추고 수소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한 발판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부터는 금속 분리막을 이용해 암모니아에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암모니아에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오스트레일리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암모니아 형태로 바꿔 장거리 운송이 가능한데 수소를 액상 암모니아 형태 화합물로 변환하면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운송할 수 있게 되어 운송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천연가스와 달리 암모니아는 분해 시수소와 질소만 생성하기 때문에 더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정부 에너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수소를 주요 에너지 수출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수소 인프라 사업 확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호주의 수소 에너지 수출이 결합하면서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동맹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 기술 개발은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소 사회 도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 경제는 수소 전기차 넥소와 수소 충전소를 떠올리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수소 산업과 수소 경제의 영역은 이보다 훨씬 넓을 것입니다. 그동안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전혀 새로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의 가능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글로벌 기업 33곳이 참여하는 수소위원회는 2050년 수소 경제가 약 3천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을 형성하고 3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너지 고갈 문제의 해결을 넘어 누가 수소 사회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글로벌 질서와 판도가 재편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수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역내 수소 경제 규모를 올해 20억 유로에서 2030년까지 1,400억 유로, 한화역 200조 원으로 키우고 일자리도 14만 개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역내 각국과 에너지, 자동차, 운송, 화학 등 분야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하는 민관 수소연합도 만들 예정입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직접 수소 경제를 챙길 만큼 수소 경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7년 세운 수소기본 전략을 통해 에너지 자금률을 동일본 대지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인 25%로 높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수소, 전기차 시장은 날이 지날수록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지만 찬란했던 발전의 모습 뒤에는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로 지구는 고통받아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나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시아 고산지대 만년설은 2050년까지 최대 67%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고산지대 만년설은 극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 만년설 44%를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사라지는 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만년설의 녹은 물은 파키스탄 인더스강, 인도 겐지스강, 중국 메콩강, 양쯔강 등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수면 상승시킬 것입니다. 만년설을 녹이는 직접적인 원인은 적도권에서 발생하는 계절풍 때문인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력이 강해지면서 만년설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해안 지역 도시는 물에 잠겨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중국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댐이 붕괴될 수 있는 위기를 맞으며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견제하고자 세계 주요 7개국인 G7에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 등을 추가로 초청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G7 정상회의 초청에 한국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혀 깜짝 놀라게 했죠. 이처럼 한국이 G7에 합류하게 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1조 6,200만 달러로 전 세계 비중 1.89%가 더해져 G8이 차지하는 세계 경제의 비중은 47.19%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 등이 다 합류하게 되면 G12가 차지하는 세계 경제의 비중은 무려 56.2%로 세계 경제 절반이 넘는 규모의 다자 협의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국의 적극적인 한국 초청에 그렇게 달갑지 않아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높아져만 가는 한국의 위상에 견제하기 바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본은 수출 규제와 전범기업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대응 조치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하나의 뉴스가 보도되는데,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차별 문제에 일본도 탑승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죠. 지난 8일 일본 매체 NHK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미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며 무역업을 하던 어느 제1한국인이 올해 4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한국에 가려고 했으나 한번 나가면 다시 입국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재입국 불허 방침에 눈물을 흘리며 결국 상주 역할을 포기해야 했죠. 일본 당국은 이에 대해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 머문 사람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심지어 일본 영주자,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일본 영주자와 결혼한 외국인 등의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본 입국을 거부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자란 일본에 10년 이상 살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재입국이 불허된 케이스가 영주자를 포함해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인데, 이와는 다르게 입국 금지 대상 국가나 지역에 머물렀던 일본인의 경우 일본에 다시 귀국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일본이 명백하게 외국인의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이어도 어떠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일본의 재입국이 허용된다는 식인데, 어머니의 장례식도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이 안 되면 도대체 무엇이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렇게 외국인에게만 일본 재입국을 막아버리는 일본 정부의 차별적인 조치에 일본 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 일본 영주자들은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며 꼬박꼬박 세금도 내고 있는데 이들에게조차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외국인 차별이라며 제대로 비판하면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방역 차원에서 입국을 제한하긴 하지만 자국민과 결혼한 사람들 혹은 장기적으로 체류한 이들의 재입국을 막지 않는다며 일본도 재입국을 허용하고 대신 공항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확대하는 식으로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일본의 전반적인 행보가 한국을 자극하는 일이 많은데,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다시 한번 일본에 큰 충격을 선사할 준비가 된 듯합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계기로 시작된 일본 불매 운동의 열기가 요즘 들어 다시 불이 붙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로 신성통상, 모나미, 남영비비안 등의 일본 불매 수혜주들의 주가 상승과 일본 불매로 직격탄을 맞은 일본 브랜드들이 매출 급감으로 한국을 떠나는 사례들을 들 수 있죠. 더 나아가 한국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다른 나라 기업의 브랜드도 조사해 불매 리스트를 만드는 등 일본 불매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캠핑 용품 업체로 유명한 콜맨 자체는 미국 브랜드지만 콜맨 제품 중 일부의 아시아 총판을 일본이 맡고 있어 이 브랜드의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사실상 일본 회사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며 상세히 설명을 이어가는 캠핑 카페에 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일본의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세계 최대 맥주 회사 AB 인베브의 호주 자회사 칼튼 앤 유나이티드 브루어리스를 인수했는데, 이로 인해 호주의 유명한 빅토리아 비터 맥주 역시 불매 리스트에 오르며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게 된 것이죠.
한편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교도통신이 보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위를 앞두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미국의 공동성명 참여 요청에 일본이 거절해 결국 미국의 신뢰를 잃게 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일본은 중국 측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즉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다급하게 미국에 해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우왕좌왕하는 처신에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이번 해명으로 이제는 연내에 시진핑 주석의 방일은 사실상 어려워져 아베 정권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